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도쿄전력이 이상 상황이 없다는 해수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에서 반경 3km 이내 10곳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모두 다 기준치 이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혐의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범죄자 기록용 사진 머그샷도 찍었는데 전 현직을 통틀어 미국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잼버리 사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불참으로 파행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을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추격전이 벌어졌고 오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은 나흘간의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의 평일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총 엿새간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가 오는 10월 2일, 그러니까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그 사이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엿새간의 황금 연휴가 생기는 거죠. 잘하면 보름 가까운 긴 연휴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병주 기자의 보도 보시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도 따져보겠습니다.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개천절까지 엿새간의 황금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친정 시댁 다 가는데 그래도 6일이면 좀 시간이 넉넉하니까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진 것 같고 둘 다 갈 수 있게 되니까 좀 더 여유로울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엔 여당인 국민의힘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수 진작과 추석 교통편, 민간의 자체적인 휴무 상황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확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취임 첫 해 추석 연휴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열흘간의 연휴를 만들었고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한 2020년에는 사기 진작 차원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되는 가운데 당정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직장인들은 추석 앞 사흘을 휴가 내거나 개천절 뒤로 사흘 휴가 내면 최장 12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미친 척하고 앞뒤로 다, 그러니까 6일 휴가를 내면 17일 휴가도 가능하죠. 직장인은 물론 여행업계가 벌써부터 들떴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말 추석 연휴 이후 10월 2일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면 생겨날 6일간의 연휴. 개천절 직후 직장인들은 사흘만 연차 휴가를 붙여도 최장 12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7년차 직장인인 김우진 씨는 추석을 전후해 열흘 이상의 휴가가 가능할 것 같아 신이 납니다. 그간 엄두내기 어려웠던 장거리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천절 이후에 3일 정도만 휴가를 쓰면은 되는 상황이라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아무래도 기간이 길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좀 먼 나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하루만 추가로 쉬게 되는 거지만 업무 부담이 줄고 가족들과 일정을 맞추기도 수월해졌습니다. 남은 휴가도 별로 없었고 회사를 너무 오래 비우고 있으면은 좀 업무에 부담이 가는 상황이었는데 공통적으로 쉬는 날이 생기기 때문에 각자 회사에 양해를 구하기도 쉬울 것 같고. 여행사들도 모처럼의 특수에 들떠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연휴까지 5주가량 남았기 때문에 해외여행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을 거란 예상입니다. 지금 다 미판매 좌석이라든가 아니면 항공사들과 추가 공급석을 계약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수요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 황금 연휴.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설렙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달갑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가 얘기입니다. 긴 연휴에 손님 발길이 끊어지면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월세는 그대로 다 나가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김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그 위에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송인순 씨는 다가올 연휴가 걱정입니다. 추석 연휴가 길어지면 손님 발길은 끊기지만 월세는 그대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진짜 너무 어려운데 지금 임대료도 그렇다고 해서 점주들이 뭐 임대료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꼭 공유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제사 대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정육점 주인은 연휴를 앞두고 들여올 고기를 줄일 생각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최소한 15에서 20은 빼줘야지 뭐. 가뜩이나 요새 분들은 뭐 저거 어머니 모시고 놀러 가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제사를 안 지내신다 그러면 뭐 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입니다. 이곳 식당가들도 다가오는 장기 연휴가 두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공휴일은 인건비가 더 비싸다 보니 쉬는 게 버는 거란 자조 섞인 말도 나옵니다. 직장인 그 손님이다 보니까 열어도 저희 연만큼에 대한 보상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해당 달에 영업일수가 확 줄어든 만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정책이 마련이 되면 도움이. 경기 진작을 위한 임시 공휴일 소식이 일부 상인에겐 반갑지 않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어제부터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 일본 도쿄전력이 방수구 인근 해수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당장 어제부터 채취했다고 하거든요. 우선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표본 10곳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모두 다 자체 기준치 미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은 매일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고정수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고 2시간 뒤 바닷물 표본을 확보했습니다. 원전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 10곳이 대상입니다. 분석 결과 검출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는 모두 자체 기준치 미만으로 공표되었습니다.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수치가 3km 이내 지점에서 1리터당 700베크렐이 넘으면 방류를 중단하는데 표본 모두 1리터당 10베크렐을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방류 직전 도쿄전력으로부터 받은 희석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이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방류 후 한 달간 매일 해수 표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한경성은 1년에 4번 해오던 후쿠시마 해역 분석을 일주일 1회로 늘립니다. 수산청은 방류 시작 당일 오염수 배출구에서 표본 생선을 채취해 이틀간의 분석 후 생선 근육 조직에 포함된 삼중수소 농도를 발표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건 일본 얘기고 우리 정부는 뭘 준비했을까요? 2월, 4월, 6월 이런 식으로 2달에 한 번씩 해수를 정기 검사하고 가까운 바다와 먼 바다 모두 검사 장소를 늘려서 긴급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더 촘촘히 조사하겠다는 거죠. 우리 바다는 어떻게 검사되고 또 어떤 절차로 방사능을 측정하는지 장명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영종대교 및 해역입니다.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지점 중 한 곳으로 6개월마다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 등이 측정됩니다. 정부는 이곳을 포함해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지점을 200개까지 늘려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는 방침입니다. 가까운 바다는 남해안과 제주 해역에 중점적으로 대폭 늘렸고 먼 바다의 경우 검사 지점을 밀도 있게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각 지점에서 채취된 바닷물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연구기관에서 분석됩니다. 은색 전기밥솥처럼 생긴 기계는 고순도 계류만형 검출기로 바닷물에 들어있는 세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여러 단계로 증류해 불순물을 제거한 뒤 전해 농축을 거쳐 정밀 분석합니다. 증류된 거를 밑에 내려가가지고 삼중수소를 측정하는 거예요.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 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지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연안과 원근해에서 세슘 57개 정점,
삼중수소 53개 정점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고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정부는 우리 해역뿐만 아니라 일본 공해상에서도 2개 권역 8개 정점을 조사해 문제 발생 시 사전에 조치할 수 있게 감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정부는 점검 결과 오염수 방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상 상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염수라는 표현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면서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유럽과 미국은 처리수, 중국과 북한은 그냥 오염수도 아니고 핵 오염수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IAE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1시간 단위로 바뀌는 오염수 방류 설비 작동 데이터입니다. 모든 방류 시설이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녹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와 당국 간 한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상 상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한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오염수란 표현은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에선 알프스 처리를 거친 처리수란 단어를 쓰고 북한, 중국에선 핵 오염수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정무적인 차원에서 용어 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민들하고 상인들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또 당초 합의대로 정부는 우리 측 전문가를 이번 주말 IAEA 후쿠시마 사무소에 비공개로 보낼 예정인데 정치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파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진 않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어업 생산량은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2011년 국내 어업 생산량은 326만 톤이었는데 그 다음에 318만 톤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도 또 감소했거든요. 생산액으로 보면 2011년 8조 1천억 원에서 7조 7천억 원, 7조 2천억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었죠. 어업 생산량은 근해, 원양 등 어업 활동만으로 생산된 걸 말하는데 오염수가 방류됐으니 이번에도 어업 생산은 또 줄지 않을까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걱정은 수산물 축제장에서까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를 먹으러 왔다는 관광객까지도 있었거든요.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마산 어시장 축제에 전어와 우럭 등 싱싱한 해산물이 한가득입니다. 전어는 풍년입니다. 예, 가격도 저렴하고. 축제는 시작됐지만 오염수 방류 소식에 찾는 발걸음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먹어도 되냐고. 내지는 오늘 마지막으로 먹어봤다. 이런 얘기하지. 앞으로 안 올 거라는 거야. 온통 오염수 문제만 부각시키는 언론에도 불만을 쏟아냅니다. 왜 방류를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떠들어가지고 이 서민들이 자꾸 번호각으로 만드냐 이 말이지. 불안하잖아. 축제를 따라다니는 야시장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 낮에 하나도 못 받았어요. 너무 장사가 안 돼. 관광객도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큰 축제고 하니까 와서 이제 응원도 좀 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긴 나와봤습니다. 나와봤는데 뭐 오염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신경을 좀 쓰이고 하나 먹고 싶어도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오염수 방류 첫날 국내 최대 수산시장인 부산 자갈치 시장에는 평소처럼 손님이 몰렸지만 소비 감소 분위기는 그대로 피부에 와닿습니다. 저는 방류에서 걱정이 많이 돼서요. 미리부터 많이 먹어두려고 왔어요. 앞으로 한 4, 5개월 뒤에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바닷가 사람들의 불안과 불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야당은 투트랙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선 반대를 하고 밖에서는 거리 행진을 하며 규탄하는 겁니다. 오늘은 대통령실로 행진하며 오염수 테러, 제2의 태평양 전쟁을 외쳤고 여당은 이건 우리 수산업계를 죽이는 일이라며 반국가 행위를 그만하라고 맞섰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방조한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제2의 태평양 전쟁입니다. 이어 대통령실 앞까지 4km가량 규탄 행진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2,000명가량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중앙회를 찾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괴담은 과학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들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며 반국가적 행위에 민주당이 주말에도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오염수 문제를 두고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는 장치가 고장이 나면 어쩌나. 또 일본에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어쩌나. 해류를 따라 오염수는 흘러간다고 하지만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을 이기옥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염수는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거쳐 우선 K4 탱크에 보관되는데 여기에도 리터당 약 6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1,200배의 바닷물을 섞어 농도를 1,500베크렐 미만으로 낮춰 방류하고 있는데 WHO 공고치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페트병을 1억 5천만 개 정도 던지면 그중에 1개 정도가 제주도에 오는 거예요. 해양학적으로 온다는 표현이지 일상 언어로는 오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핵종인 세슘과 스트론튬 등은 알프스를 통해 기준치 이하로 정화할 수 있는 데다 혹시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재정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에는 설비 부식, 필터 문제 등 총 8건의 고장이 발생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고장이 나도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진 않습니다. 방류 전 K4 탱크에서 방사능 측정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진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중으로 긴급 차단 밸브가 작동합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해류를 벗어나 일본 다른 지역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극히 낮고 수입 허용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방사능 검사를 해 폭발 사고 이후 한 건도 이상 사례가 없었습니다. 일본 물고기가 우리나라로 헤엄쳐 와서 잡힌다면 속수무책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럭이나 광어 같은 정착성 어종은 서식 공간을 떠나지 않는 습성이므로 불가능하고 고등어나 조기처럼 먼 거리를 이동하는 회유성 어종도 산란장과 서식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식탁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잼버리 사태를 논의해야 할 국회 상임위에서 난데없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에 오고도 여가위에 불출석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야당 의원들이 쫓는 촌극이 빚어진 건데요. 원래 국무위원은 당연히 회의에 참석해야 하죠. 국회 여가위에 여가부 장관이 들어가지 않다니요. 화장실까지 드나드는 촌극이 벌어졌지만 결국 국회는 파행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의원들과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 사이 실랑이가 한창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전체 회의에 여야 참고인 출석 명단 합의 결렬을 이유로 오지 않자 소재를 캐묻기 위해 대치한 겁니다. 여가부 장관 어디 있어요? 여가부 장관 국회에 계십니다. 아니 국회 어디 있어요? 갑시다. 장관 어디 계세요? 장관 어디 있는지 물어갑시다. 장관 어디 있어요? 만나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요? 국무위원 대기실로 김 장관을 직접 찾으러 가기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야당 의원만 참석한 반쪽짜리 상임위에선 성토만 이어졌습니다.
김현숙 장관이 김현숙했습니다. 이제 국격의 추락과 맞바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김영숙 장관의 충성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야당은 장관 출석 요구안까지 의결하며 몰아붙였지만 회의는 끝내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출석 요구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불참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며 잼버리 파행 책임을 가리자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도 정쟁을 멈추고 상임위나 국정조사를 통해 저를 꼭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언제든지 나가서 야당은 파행 책임을 물어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결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총국,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에 출입하는 노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노 기자,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보죠. 왜 국회를 수색하기까지 한 겁니까? 네, 오늘 오전 여가위 전체 회의는 9시에 예정됐었죠. 그런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이에 따로 소속 의원들과 비상대책회의를 했는데 통상 비공개로 하던 걸 오늘은 공개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완전히 우리 지금 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관이 여기 안 온다라는 거는 거의 국회를 놀리고 있는 거죠, 이건. 네, 급기야 야당 의원들 직접 장관을 찾아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그때 국회에 있었긴 한 겁니까? 네, 여가부는 문자로 김현숙 장관이 여가위 불참 통보를 한 적이 없다. 여야 간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니 야당 의원들 무작정 나선 겁니다. 여가부 대변인을 맞닥뜨려 억지로 화장실에서 대변인을 끌어내는 그런 총극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기 대변인님, 잠깐만요. 조민경 대변인님, 잠깐 오세요. 조민경 대변인님, 도망가지 마시고 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가부 장관 어디 있어요? 아니, 야 진짜 심하다 조민경. 네, 결국 야당 의원들 국무위원 대기실 3층에 있는데요. 본청 찾아갔지만 김 장관 찾기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지는 않고 국회에는 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야당은 이렇게 격앙된 반응인데 김현숙 장관 왜 출석 안 했대요? 네, 우선 오늘 출석 요구 대상자를 두고 여야 간 협의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주 김현숙 장관을 최초로 1순위로 출석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최종 협의 전 1순위는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됐는데요. 네. 대통령이 참석했던 잼버리 개영식 당시 문제를 따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영식 당시에 왜 대통령이 말을 길게 해서 5년을 지원자가 많이 속출했다, 뭐 이걸 따지겠다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고 결국 협의가 결렬돼 오늘 현안 질의는 파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에 경호처장을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다. 잠깐만요. 현안 질의가 아니더라도 원래 장관은 거기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현안 질의 외에도 오늘 지난해 회계 결산도 있기 때문에 장관은 나와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오늘 결산보다는 현안 질의가 핵심적인 의제였던 거고 장관은 협상 결렬을 이유로 대기만 했던 겁니다. 여야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전 정부 여가부와 전북도냐, 현 정부 여가 분야를 두고 다투고 있는데요. 이런 신경전이 오늘 추격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노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인 최윤종이 맨 얼굴로 취재진 앞에서 우발 범행이었다며 재차 살해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목을 졸랐다고 시인하면서도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몰려든 취재진을 보고 우와 하면서 탄성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이 취재진을 보면서 짧은 탄성을 뱉습니다.
모자와 마스크 없이 맨얼굴로 나온 최윤종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살해 고의성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범행 계획 시점에 대한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최 씨가 살인과 살인 예고글 등에 관련된 기사를 집중 열람하고 넉 달 전에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인 너클이란 단어를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21일 피해 여성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라는 구두 소견이 나온 뒤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을 송치하면서 살인에 고의가 있다고 보고 강간치사가 아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4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최윤종의 살인 고의성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연이틀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잇따르는 살인 예고글에 법무부가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살인 예고 건수만 460건을 넘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통령을 암살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암살을 언급했습니다. 작성자는 현재 글을 삭제했지만 경찰은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온라인 게임 이용자 중 한 명이 대통령 암살 계획을 앞당기겠다고 얘기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역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잇따르는 살인 예고글에 법무부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살인 예고글 게시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오늘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건은 469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살인 예고글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충분히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다 죽여버리겠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지진 않죠. 법무부는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택이 밀집한 골목길에서 3살배기 여자아이가 승합차 바퀴에 깔려 숨진 겁니다. 문이 열려 있어 혼자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고 차량 운전자는 차체가 높아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한적한 주택가 골목을 작은 여자아이가 걸어갑니다. 정차된 승합차를 보더니 차량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그 순간 운전자가 차에 올라탑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조수석을 지나 차량 앞까지 나온 아이는 그대로 차에 치이고 맙니다. 사고가 난 주택가 골목엔 당시 운전자와 피해 아동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량 바퀴에 깔린 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차에서도 119도 오고 어저께 시와 나서 장례식장 차 와서 실어가는 것 같던데. 사고 지점 인근에 살던 3살배기 피해 아동은 혼자서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주변에 아이가 있는 걸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났는데 그 옆에서 살아요. 부모들이 몰랐답니다, 나간 거를.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조사해봐야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외국인 운전자를 입건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개 40마리가 구조됐습니다. 도견, 그러니까 개를 잡는 업자에게 잡혀있던 개들입니다. 도견장 안에선 잔혹한 장비들도 발견됐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경찰과 시청 공무원들이 허름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닥에는 털이 나뒹굴고 도견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 막대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작업장을 지나자 일명 뜬장 속에 갇혀있던 개들이 놀란 듯 짖기 시작합니다. 관계자들이 개를 꺼내 케이지에 담아 옮깁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도견장입니다. 최근 춘천시가 이곳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경찰과 지자체가 갇혀있던 개 40여 마리를 긴급 구조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본인이 개를 도살했다는 거를 경찰서에서 신고했대요. 했다고 얘기를 해서 재해 방지를 위해서 결정을 된 겁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전기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도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마다 가축에 대한 정의가 달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 축산법에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는 개는 빠져 있습니다. 어떤 법에서는 요만큼을 저축상으로 걸어놓고 또 다른 법에서는 요만큼을 저축상을 걸어놓고 그래서 일단 행정기관에서 법대로 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회에서는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 개정안이 위원회 심사 중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폐오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 인근 서해안 고속도로가 1시간 동안 통제되는 등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기름을 다루는 곳이니 화재가 얼마나 컸을지, 얼마나 끄기 힘들었을지 짐작이 되시죠. 11명이 작업하던 도중에 폭발이 발생했는데 이 중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가 고속도로까지 뒤덮고 도로 위의 차량은 꼼짝없이 갇혀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폐오일 재활용 업체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연기는 말도 못해요. 저쪽으로. 불꽃이 고압선 가까이 막 올라갑니다. 폭발했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4개 업체 7개 동 모두 3,5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 23분쯤 초진됐습니다. 화재 여파로 서해안고속도로 향남 조른쉼터 부근 2km 구간 양방향 도로가 1시간 동안 전면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애초 직원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인원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1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계속해서 수색 작업에 나섰고 현장에서 50대 남성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직원은 저장 탱크 게이지를 교체하는 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유를 저장하는 탱크 3개소가 있고 외부에서 작업 중에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하면서 기름 화재이다 보니까 엄청난 연소 확산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지난 2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새엄마의 모진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연필로 아이 허벅지를 찌르고 알루미늄 봉으로 온몸을 때리고 눈을 가린 채 16시간 동안 의자에 묶어놓은 것이 드러나 공분을 샀었는데 검찰이 새엄마에겐 사형을, 친아빠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친아빠도 일부 학대에 가담했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좀 더 냉정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한 남성이 아들이 숨을 안 쉰다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함께 사는 아이의 새엄마가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모진 학대를 가해 아이가 숨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친아빠도 학대에 가담했고 새엄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혹시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검찰은 새엄마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장기간 입에 담지 못할 잔혹한 방법으로 아이에게 상해를 입힌 점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학대가 지속적이었지만 새엄마가 아이의 사망을 예측하고 한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며 죄명을 아동학대 치사로 바꿔 징역 1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친아빠에게도 역시 구형량의 3분의 1 수준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 온 아이의 친엄마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제 아들의 고통이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법정에는 친엄마의 지인과 아동인권 모임 회원들이 참석해 재판부의 선고에 항의하며 고성을 질러 한때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노후 자금 좀 굴려보려고 코인에 투자했다가 인생 황혼기를 악몽으로 보내게 된 은퇴자들이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에 투자해 전 재산을 날린 건데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요? 번듯한 국회의원 표창과 화려한 코인 발행식, 탄탄한 사업가 경력에 어디서 들어본 언론사 회장 타이틀, 싹싹한 부침성까지 이러니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법원 앞에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 사업가 김모 씨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렸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한 서민들 피땀 흘린 돈들을 가지고 농락합니까? 자세히 보니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합니다. 직장 생활을 마친 은퇴자들입니다. 불행이 시작된 건 지난 2019년. 비슷한 나이대인 김 씨가 새로운 코인 1억 개를 발행했다면서 투자를 제안해왔습니다. 가맹점에서 돈처럼 쓸 수 있고 은행 대출 담보도 가능한 코인이란 말에 솔깃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코인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금은 김 씨의 사업 자금으로 쓰인 걸로 보입니다. 퇴직금에 아파트 대금, 대출금까지 5억 원을 투자한 50대 A 씨는 결국 병원비도 내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3년 전에 미국으로 이거를 체크를 가기로 했었어요. 미국 병원에. 그 돈을 결국 안 주는 바람에 과거 김 씨가 운영했던 온라인 쇼핑몰과 천연 화장품 업체에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진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 번듯한 국회의원 표창과 화려한 코인 발행식, 탄탄한 사업가 경력에 언론사 회장이란 타이틀, 여기에 부침성까지 있어 꼼짝없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쉽게 형님이라 하고 술을 한잔 하면서 이렇게 농담을 상당히 쉽게 합니다. 경계심을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죠. 알려진 피해자만 121명. 검찰이 김 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피해 구제는 장담할 수 없고 장밋빛 황혼기를 꿈꿨던 은퇴자들에겐 빚만 남았습니다. 그 아픈 아이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찍지도 않은 가짜 머그샷을 그려놓은 티셔츠를 팔아 돈을 벌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번엔 진짜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인데 말입니다. 머그샷은 체포된 범인을 촬영하는 걸 말하죠.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인데 단 20분이었지만 악명 높은 구치소에 수감도 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전용기를 타고 미국 조지아주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석했습니다.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되며 체포 절차도 밟았는데 이때 촬영한 머그샷이 공개됐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눈을 부릅뜬 채 환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전현직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기소된 데 이어 최초의 대통령 머그샷 기록까지 남기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리 합의한 보석금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6천여만 원을 대고 20분 만에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경합 지역이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패하자 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로 11,000여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하는 등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트럼프 캠프에서 활동한 측근 등 18명을 한꺼번에 기소하며 마피아 같은 조직 범죄를 처벌하는 법인 리코법을 적용했습니다. The defendants engaged in a criminal racketeering enterprise to overturn Georgia's presidential election result. 석방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차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I did nothing wrong and everybody knows it. I've never had such support. 또 트위터에 자신의 머그샷과 함께 항복은 절대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그는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힘든 운명을 타고났고 실수도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프리고진의 사망에 대해 한 말입니다. 푸틴 배후 서얼이 나오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Авиационная катастрофа, то прежде всего хочу выразить слова искреннего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семьям всех погибших. 프리고진이 이끌던 바그너 그룹이 10개월 격전 끝에 러시아군의 통제권을 넘긴 바흐무트 전황을 보고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프리고진의 우크라이나전 공적을 치하했는데 그러면서도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Пригожина я знал очень давно. С начала 90-х годов. Это был человек сложной судьбы, и ошибки у него были серьезные в жизни, и добивался он результатов нужных. 프리고진이 일으킨 반란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푸틴 배후설이 제기되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희생자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 인근에는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Погиб русский герой, герой войны. Вот, пришли почтить память. 제2의 프리고진 탄생을 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Я надеюсь, что найдутся достойные люди, которые пойдут по его стопам, и не ударят грязь лицом. То есть это лично мое мнение. 이런 여론을 기반으로 바그너 그룹은 다시 모스크바로 정의의 행진을 하겠다며 복수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의 사망에 대해 남 얘기하듯 했지만 미국은 프리고진이 암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도 미사일보다는 내부에 미리 설치된 폭탄이 폭발해서 터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용기가 떨어지는 모습이 격추 때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의 사망은 암살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프리고진의 전용기 추락은 암살 계획에 따른 결과라는 미국의 사전평가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방법은 미사일 격추가 아닌 비행기 내부에 설치된 폭탄이 터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프리고진의 전용기가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곤두박질 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도 정보를 취합한 결과 지대공 미사일에 따른 격추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to indicate right now. The press reporting stating that there was some type of surface-to-air missile that took down the plane. That we assess that information to be inaccurate. 프리고진 암살 배후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푸틴 관련성을 묻는 말에 확답 대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There's not much that happens when Russia is not behind. I don't know enough to know the answer. 다만 미국은 현재까지 프리고진이 비행기에서 사망했다가 공식 입장으로 푸틴이 배후인 암살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만 64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을 올려달라는 건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대차 노조는 5년 만에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최근 자동차는 수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걱정이 큽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 노조가 오늘 4만 3천여 명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92%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노사 간극이 커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28일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는 파업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인상, 성과급으로 전년도 순이익 30% 지급, 상여금 900%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무조건 64세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연령대별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죠. 정년 연장에 너무 매몰되다가 자칫 성과금 문제를 또 소홀히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에서지. 현대차 노조가 5년 만에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반도체 경기 침체로 자동차에 크게 의존했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수출에 더욱더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하반기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기업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서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조선업 포항의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HD 현대중공업 역시 노사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며 파업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여름이 물러간다는 처서가 지났음에도 무더위의 기세는 여전하죠. 다음 주부터는 비가 내리고 폭염이 잦아들 거라는데 제9호 태풍 사울라와 제10호 태풍 담레이가 변수라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장대비를 쏟아내던 서울의 하늘이 맑게 갰습니다. 오늘은 땀이 좀 덜 나가지고 사진 찍는데도 너무 좋았고요.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서 날씨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분수 광장에서 막바지 물놀이에 한창입니다. 가족하고 나와서 너무 재밌고 물놀이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고 딱 좋은 것 같아요. 구름이 많아서 햇볕이 많이 안 센 것 같아요. 하지만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8월 하순치고는 무더운 날씨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과 중부 내륙 일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무더위는 며칠간 비를 뿌렸던 저기압이 중국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찾아왔는데 주말 내내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부터 중반까지 또다시 전국에 많은 비가 예고됐습니다. 주 후반까지 이어질 국지성 호우는 제9호 태풍 사울라와 제10호 태풍 담레이의 진로에 달렸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경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또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경제기자 M 오태윤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주제는 관리하는 남자입니다. 그루밍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룸은 마부가 말을 목욕시키고 빗질을 하는 것을 뜻하는 데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외모를 가꾸는 것을 중요시하는 남성들을 가리켜 그루밍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를 벗게 되자 남성 메이크업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직장인 이성훈 씨. 뷰티샵을 찾아 자신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 방법을 배웠습니다. 남자들도 좀 약간 꾸미고 하는 것도 좀 약간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뭐 면접 볼 때나 아니면 뭐 또 중요한 모임 갈 때도 피부톤이 정돈되어 있는 게 되게 대면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화면에 얼굴을 비추자 자신에게 맞는 피부톤의 색상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추천해준 색상의 제품을 선택합니다. 이 브랜드는 메이크업, 헤어 등 스타일 용품을 만드는데 오로지 남성 관련 제품만 만들고 있습니다. 남성 고객들이 피지 분비량도 많고 모공의 크기라든지 좀 피부의 두께 자체도 좀 다르기 때문에 여성 제품을 발랐을 때 부자연스럽고 부해 보이고 떠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올해 국내 남성 화장품 시장 규모는 작년보다 4% 가까이 증가한 1조 1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2010년 7천억 원대였던 시장이 50% 넘게 성장한 건데 30조 원대에 달하는 전체 화장품 시장에 비하면 작지만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최근에는 그루밍을 넘어서 그루답터라는 말도 쓰는데요. 한 발 빠르게 화장품과 패션 제품을 사용하고 소개해주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버 김정원 씨는 머리, 얼굴, 몸매 관리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제품을 미리 써보고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메이크업 방법, 심지어는 발냄새나 채취 관리 방법까지 전해줍니다. 사람들이 정말 그냥 욕을 했어요. 계속 남자가 무슨 화장이냐, 남자가 무슨 뭐 이것저것 바르냐, 이런 시선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도 유튜브를 계속하면서 그런 인식을 좀 깨주고 있거든요. 이뿐 아니라 관리하는 남자들은 성형 수술을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죠. 잘된 성형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뷰티에 대한 관심은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국가적 차원으로 성별 차이를 강조하면서 여성스러운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양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히려 스모키한 화장과 속눈썹을 장착하는 등 예뻐지려는 남자들이 늘면서 지난해 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남자들을 잡기 위해 한 백화점은 이례적으로 남성만을 위한 팝업 스토어를 열기로 했습니다. 남성을 위한 메이크업 강의와 스타일 관리 방법, 패션 트렌드를 배울 수 있는 강의도 제공한다는데요.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뷰티 팝업 스토어가 남성들의 지갑도 열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경제기자 M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은 총 5명 중에 딱 1명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로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이후 7일 만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윤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건 이번이 16번째입니다. 오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기 출범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우리가 이 국민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함께 여기에 공감 좀 해야 할.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인사와 보도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방송장악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28일 현충원을 참배하고 취임식을 하면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KBS,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해 경영진 교체 등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포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라인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투자금 2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금감원의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미 5차례 이상 사과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금감원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선 김상희 의원이 라인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짜맞추기식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원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분노와 피눈물을 정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2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자신은 투자운용사의 권유로 환매했을 뿐이고 4천만 원 넘게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됐던 펀드에 투자한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찾아와 사과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장이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말을 제 기억으로 한 5번 했습니다. 1시간 동안에. 금감원도 항의 방문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이 원장이 직접 김 의원이 이번 라인펀드 특혜성 환매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라며 문구까지 정해줬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행동에 나선 건데 이 원장은 퇴근한 뒤였습니다. 금감원은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며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 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혜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학교에서 현장 학습을 갈 때 일반 버스는 안 되고 어린이 통학 버스만 타야 한다. 이 방침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되자 학교들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어디서 스쿨버스를 구하냐? 관광버스를 다 노랗게 칠할 수도 없고 그렇게 바꾼 버스는 어른들용으로는 아예 쓸 수도 없다니 어쩌란 말인가 라면서요. 정부는 해라, 교육청은 못한다 버티면서 결국 가운데에 낀 학교만 난처하게 됐습니다. 박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 전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 학습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만 타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처럼 전세버스에 학생을 태워선 안 된다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 체형에 맞게 발판을 설치하고 정해진 표시등과 표지판,
승하차 안내판도 부착해야 하며 차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무엇보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신고하면 어른 승객을 태울 수 없습니다. 17개 시도교육감들은 당장 적용하는 건 무리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상황. 그렇다 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틀 전 일선 학교에 전달한 지침입니다. 버스 관련 공문을 보내지 않을 테니 학교가 기존에 계획한 대로 체험학습을 진행하되 안전에 신경 써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진 새우 신세는 학교가 됐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고라도 나면 진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교육부 교육청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다녀와라는, 내가 어쩌라는 건지 잘. 현장 혼란이 불보듯한데 추가 조율 없이 공문부터 전달했던 교육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원만한 방안이 나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희입니다. 광주 기금속 거리에서 10대들이 금은방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불과 50초 만에 6천만 원어치를 훔쳤는데 잡히는 것도 빨랐습니다. 40분 만에 모두 다 체포됐거든요. 정치훈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10대 2명이 금은방 앞을 서성거립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다짜고짜 유리문을 부숩니다. 침입 이후에는 덮개를 열어보더니 비싼 귀금속을 찾아 망치로 진열장을 내리칩니다. 귀금속 6천만 원어치를 쓸어 담고 도주하는 데 걸린 시간은 50초. 이 건물 3층에 주인이 살고 있었지만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피해가 난 금은방에서 길만 건너면 이처럼 치안센터가 있지만 1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 열고 미쳤어요. 한 5번을. 그러고 내가 치수하는데 저쪽으로 도망가더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분 만에 10대 후반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행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근에서 망을 보던 한 명도 포함됐습니다. 피해품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급하게 도망가다가 네 전문가는 도로가에 흘려놨더라고. 식당에서 3명이 정신 먹이면서 한탕 해갖고 서울 가서 뜨장했다 하더라고.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나서 이들 3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잘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헐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옷차림이 깨끗해야 남에게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죠. 옷이 날개라는 속담처럼 옷은 아름다움을 더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지위나 개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민방위복을 청록색으로 통일하라는 규정에 담긴 민방위 기본법 시행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당장 공무원들 사이에선 멀쩡한 옷을 두고 왜 민방위복을 교체하지? 세수가 부족하다고 국가 R&D 예산까지 깎는 정부가 왜 이런 데 돈을 쓰지? 라는 물음과 불만이 터져나왔죠. 통상 공무원들은 춘추복과 하복 등 2벌의 민방위복을 준비하는데 지난해 기준 국가지방공무원 수 117만 명에게 나눠주려면 6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정부는 의무가 아니다. 기존 민방위복도 착용이 가능하다. 구매를 강요한 적 없다고 했지만 상명 하복을 중시하는 공직사회에서 윗사람은 신형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데 아랫사람은 기존 노란색을 입고 있다? 불편하지 않을까요? 내가 살 테니까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시켜. 그런데 난 짜장. 어디서 많이 듣던 우스갯소리죠. 안 사도 돼. 강요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나는 입었다. 뭐가 다르죠? 옷에는 예의와 법도 그리고 계급이 있어야 하는 것일세. 조선시대 왕실 의복을 만들던 상의원 얘기를 담은 이 영화는 사람의 옷이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자존감이자 소통 수단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신형 민방위복을 선정하려면 먼저 공무원들이 샘플을 입어보게 하고 색깔이나 디자인이 어떤지 폭넓게 의견을 듣는 게 순리죠. 더구나 노무현 정부 때부터 18년간 입어온
긴급 상황과 재난 구호를 상징하며 눈에 잘 띄는 기존 노란색 대신 보호색인 청록색이라니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등장인물 같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긴급시 입는 옷부터 받고 면모를 일신하고픈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노란색이든 청록색이든 위기에 나몰라라 하지 않고 헌신하는 공직자의 자세 아닐까요? 아무리 옷이 달긴 하지만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옷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김주아의 오른 그런데 오늘은 옷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태극전사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놓쳤던 종합 2위 탈환을 위해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장비들로 훈련을 하고 있다는데요. 최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록색 불빛이 들어오자 25m 떨어진 표적 5개를 향해 총성이 연달아 울립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안긴 효자 종목 사격의 하나인 속사권총입니다. 4초 안에 5발을 빠르고 정확하게 쏴야 하는 만큼 정확한 조준점과 최고의 타이밍을 찾아주는 과학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자 센서로 연결된 표적을 향해 총을 쏘면 쏠 때마다 걸린 시간이 측정됩니다. 이를 통해 가장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자신만의 사격 타이밍을 찾을 수 있습니다. 0.001초까지 분석해 최적의 사격 타이밍을 찾고 아이 트래커로 조준점도 잡는 속사권총 대표팀은 9년 만에 금메달을 정조준합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결과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어떤 컨디션이고 어떻게 했고 그걸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좋고요. 역대 9개의 금메달을 따낸 하키 대표팀은 GPS 장비로 뛰는 속도와 거리, 활동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맞춤형 전술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최첨단 장비들은 다음 달 중국 현지에서 최종 점검을 할 때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도 선수들에게 이 장비를 그대로 제공을 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 2위 탈환에 나선 태극전사들. 그 뒤에는 든든한 과학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비가 그치고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밤부터는 차차 안개가 만들어지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낄 수 있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해가 비치면서 안개는 모두 걷히겠고요. 기온도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경남 양산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인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이 32도, 남부지방도 광주와 부산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